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세무서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썰밤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치고는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죠?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바로 저희 형님인데요. 팔자가 어찌나 기구한지 몰라요. 고아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모진 고생 많이 했고요. 저희 아주버님에게 시집 오고 나서도 기함할 만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죠. 하지만 형님은 모든 걸 꿋꿋하게 이겨내셨어요. 힘든 와중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결과 지금은 건물주가 돼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죠. 저희 형님이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느긋하고 유머러스한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했고요. 그 결과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됐죠. 몰랐는데 시집 와서 보니 남편네 집이 꽤 사는 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왕년에 건설업을 크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전국에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덕분에 수십 채의 건물은 물론 노른자 땅까지 있는 알부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나마 분가해서 따로 살고 또 직장도 있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던 형님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집안 살림을 본인이 다 도맡아 한 건 물론이고요.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도 정면으로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명절 같은 날 시댁에 가면 형님만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돕긴커녕 팔짱을 끼고 잔소리하기 바빴죠. 아니 너는 도대체 전을 왜 그렇게 못나게 붙이는 거니? 어릴 때 전 붙여본 적 없어? 보육원에선 제사를 따로 안 지내서요. 아유, 이러니까 애미애비 없는 근본도 모르는 애는 들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니? 근데 네가 우리 영철이를 불려시같이 꼬여내는 바람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온갖 막말에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형님은 입술을 앙 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게다가 아주버님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해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었고요. 사업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놀기 바빴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도 다 형님 탓을 했죠. 네가 내조를 잘했어 봐. 그럼 우리 영철이가 여즉 이렇게 밖으로만 돌겠어? 아니 애초에 네가 임신으로 발목 잡지만 않았으면 우리 영철이 진작에 큰 인물 됐다. 너랑 새별이 책임진다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는 바람에 애가 30 넘도록 마음을 못 잡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구박은 조카에게까지 이어졌어요. 혼전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는데 기껏 태어난 손주가 계집애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런 형님이 가족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일엔 전날부터 연차를 쓰고 시댁에 와 일을 거들었고요. 화장품을 하나 사도 꼭 형님 걸 같이 사서 건네고
저희 아이들 캠프니 뭐니 보낼 땐 꼭 조카도 챙겼죠. 착한 형님은 그 별거 아닌 일로도 참 고마워했어요. 내가 이 집 시집 와서 좋은 일이 딱 2개 있었거든? 걔 중 하나가 우리 샛별이 낳은 거고 하나가 동서를 만난 거야. 사실 동서는 나랑 다르게 집도 잘 살고 아버지도 유명한 교수잖아. 그래서 어머님도 동서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 같은 거 무시하고 못 본 채 할 수 있는데 늘 이렇게 와서 같이 고생해줘서 고마워. 아, 고맙긴요, 형님. 같은 며느리끼리 집안일은 당연히 나눠야죠. 오히려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미 나랑 샛별이한테 해준 걸로 충분히 차고 넘쳐.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마. 형님은 전생에 보살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참 어질고 선한 분이었어요. 단순히 형님 동서 관계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형님이 좋았죠. 그래서 형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랬는데요. 이게 웬걸 집안에 뜻밖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만 거였죠. 다행히 재빠르게 응급실로 간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시아버지는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실에게 돈이야 넘치도록 많으니 당연히 간병인을 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아버지는 남의 손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게 싫다 하시더군요. 가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를 곁에서 수발 들었는데요. 평소 집안일을 다 형님에게 떠넘기고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던 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반년도 안 돼 자기는 못하겠다면서 슬그머니 빠졌고요. 결국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오롯이 형님 차지가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고마워하긴커녕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전업주부겠다. 샛별이도 고등학생이라 다 컸겠다. 집에서 놀지 말고 병든 시아버지라도 보살펴야 한다는 거였죠. 저라도 돕고 싶었지만 제가 그쯤 둘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애 낳으랴 키우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두고두고 아직까지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네요. 만약 제가 형님이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시아버지가 평소 형님에게 잘했으면 또 몰라요.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홀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뻐하지도 않으셨거든요. 형님이 어마어마한 집안일을 홀로 도맡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옛날 분이라 그런지 마냥 무심하기만 하셨죠. 그런데도 형님은 아픈 시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뇌졸중에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 손수 보약을 지어 먹이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도 만들어 주셨죠. 심지어 시아버지가 편마비로 식사를 너무 힘들어할 땐 아이를 다루듯 음식을 후후 불어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물으니 형님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쭉 고아로 컸잖아. 이 집에 시집 와서도 어디 마음 붙일 구석 하나도 없었고. 근데 시아버지가 아프신 뒤로는 나한테 많이 유해지셨어. 한 번은 식사 시중 들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시더라고. 지금까지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렇게 사과를 받은 건 처음이야. 그리고 요즘은 내 손잡고 우리 큰며느리 고맙다 고마워하고 자꾸 얘기하시거든? 근데 내가 또 누구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들어본 적도 처음이야.
난 아버님 돌보는 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평생 이렇게 지내도 좋으니까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그런 형님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여자 하나는 잘 만났다 싶었죠. 근데 아주버님도 참 바보 같죠.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짓을 했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신 뒤 한 5년쯤 됐을까요? 그쯤엔 저도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회사로 복귀한 상태였는데요. 평소처럼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웬걸 형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던 형님이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놀란 제가 묻자 형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나 어떡하면 좋아? 그 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 네? 아주버님이요? 응.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핸드폰을 뒤져봤거든? 근데 모임에서 만난 어떤 어린 여자아이랑 몰래 연락하고 있더라고.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 같아. 어쩌면 좋아, 동서? 우리 새별인 또 어쩌면 좋고? 말하다 감정에 복받쳤는지 형님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덩달아 저도 눈물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써 감정을 다잡으면서 형님에게 말했죠.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일단 아주버님 핸드폰에 있던 외도 증거들 전부 형님 핸드폰에 옮겨두고요. 그걸 다 옮겨두라고? 네.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그 이가 나한테 오늘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 먹을 거라고 했거든? 근데 인터넷으로 카드 내역 조회해보니까 방금 호텔 결제했더라고. 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혼자선 너무 겁이 나. 동서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알겠어요. 같이 가요, 형님. 퇴근하자마자 바로 형님의 집으로 가서 형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있다는 호텔로 차를 몰았죠. 호수까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아주버님 차가 있길래 프런트에 가서 접촉사고를 낸 것 같다고 차주 좀 불러달라고 했죠. 다행히 호텔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아주버님을 불러줬어요. 그걸 차 안에서 형님과 둘이 숨어서 지켜봤죠. 아무도 없고 차도 멀쩡하자 아주버님은 황당해했어요. 그러다 다시 방으로 올라갔고요. 그런 아주버님 뒤를 따라가 호수를 알아낸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한 뒤 호텔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쳐들어갔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역겹기 짝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침대에 누워있던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불 속으로 숨었죠. 너 인연! 남의 가정 파탄내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흥분한 형님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형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주버님은 싹싹 빌긴커녕 달려가 형님을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 상간녀를 자기 등 뒤로 숨기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깡패야? 말로 하면 되지 왜 다짜고짜 폭력을 써? 뭐라고?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이 여자 편드는 거야? 그래. 사랑하는 여자 편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사랑?
아주버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사랑이라는 말에 형님의 안색이 파리해졌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전현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 어차피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느꼈겠지만 나 더 이상 당신한테 아무 감정 없어. 결혼한 이후로 줄곧 불행했고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 근데 유리 만나고부터 무채색이던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된 거라고. 아주버님의 뻔뻔한 말에 형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당신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생했는데, 아버님 아프시다고 그 병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챙겨줄 거야. 위자료? 그깟 돈 몇 푼 안 받고 말아. 난 절대 이혼 안 해. 아니, 못해. 급기야 형님은 바닥이 무너져라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달래주긴커녕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이렇게 허울뿐인 결혼생활 유지해서 뭐 할 건데. 내 껍데기만 끌어안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난 너 더 안 사랑해. 아니 애초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 주라. 그럼 새별이 친권이고 뭐고 다 포기할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면 당신 전현이랑 바로 재혼할 거지? 그리고 알콩달콩 여보 당신 하면서 잘 살겠지. 난 그 꼴 절대 못 봐. 형님은 끝까지 이혼은 못 해준다며 버텼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아예 집을 나가서 내연녀와 따로 살림을 차렸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비열하게도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딸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아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제발 너희 엄마 좀 설득해달라면서 말이죠. 그게 아비로서 할 짓인가요? 아주버님의 외도를 알게 된 조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으면 그날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말했죠. 엄마, 그냥 아버지랑 이혼해. 제발 부탁이야. 엄마도 이제 그만 엄마 인생 살라고. 새별아, 엄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사돈댁이 너 이혼 가정이라고 흠잡으면 어떡하니? 엄마는 고아라고 네 할머니한테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살았어. 너까지 그렇게 살면 엄만 정말 못 살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 나 더는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아. 내가 결혼해도 절대 초대 안 할 거라고. 제발 나를 위해서 이혼해 주라, 엄마. 응? 조카의 눈물 섞인 애원에 형님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형님을 쫓아냈죠. 위자료라도 잔뜩 받아갔으면 좋으련만 형님은 시어머니가 쥐어주는 알량한 푼돈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네요. 그때는 빨리 그 집안 식구들과 연을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대요. 이혼 후 형님은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답답했지만 저도 시댁과 관련 있는 사람인 만큼 이제 싫어진 걸까 싶어 섣불리 자주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그 사이 아주버님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연녀와 식을 올렸고요. 그렇게 제게는 새 형님이 생겼습니다. 말이 새 형님이지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런 주제에 본인이 윗사람이랍시고 제게 형님 대접을 받길 원했죠. 동서, 내가 나이는 어려도 동서보다 어른이니까 말 놔도 되지? 아,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 고마워. 아참, 동서 부잣집 딸이라며? 그럼 명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잘 알겠네? 나중에 나랑 같이 쇼핑 한번 가자, 응?
알고 보니 새형님은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갑자기 아주버님을 만나 제대로 팔자를 피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한번 돈 맛을 봐서일까요? 새형님은 재벌 딸도 이렇겐 못하겠다 싶을 만큼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허구한 날 백화점에 가서 VIP처럼 돈을 펑펑 써댔고요. 식당도 무슨 미슐랭에 나온 그런 비싼 곳이 아니면 가질 않더군요. 아주버님은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이라고는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아픈 틈을 타 몰래 빼돌린 재산이었죠. 원래 시어머니도 새형님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형님이 임신한 후에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병원에 가서 성별을 물어보니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야말로 장손을 볼 수 있겠다면서 한껏 들떴죠. 새형님이 얼마를 쓰든 다 허락하셨고요. 아들만 낳아준다면 아주 업고라도 다닐 기세였죠.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어요. 형님이 이혼으로 집을 나간 뒤로 간병인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형님이 모시던 것만큼 지극정성으로 모시질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자기들이 재산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협의 끝에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때마침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할 겸 회사를 그만두고 장기간 쉬게 됐거든요. 뭐 돈이야 제가 벌고 있고 친정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간간히 형님의 소식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도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혼 후 형님이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았으니까요. 노년에 딸처럼 여기던 형님을 잃어서일까요? 시아버지의 병세는 나날이 나빠졌고요. 결국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에야 형님을 다시 뵐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조카와 같이 왔는데 좀 수척해 보이긴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네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동서는? 저도 잘 지냈어요. 형님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잘 오셨어요. 동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난 이미 이 집 식구가 아니니까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아버님 가시는 길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 진작에 한번 찾아뵐걸. 정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아버님 연락도 무시하고 독하게 굴었거든.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죄책감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형님의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라도 이렇게 오셨으니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혹시 나 때문에 괜히 안 좋은 말이라도 나올까봐 문상객 거의 없을 시간에 온 건데. 그래도 영 눈치가 보이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허리 아프다면서 들어가셨고요. 아주버님도 친구들이랑 술 잔뜩 먹고 뻗었어요. 새형님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요. 제 말에 섞인 불만을 읽었는지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인간은 여전하네. 상주가 돼가지고 말이야. 또 서방님이랑 동서반 고생하겠어. 내가 뭐 도울 일은 없어? 돕긴 뭘 도와요. 여기 앉아서 식사나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형님과 도란도란 밀린 얘기를 나눌 때만 해도 까맣게 몰랐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힐 줄은 말이죠.
장례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회사 일을 봐주던 분이었는데 이게 웬걸. 아버님이 생전에 유산 관련해서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 유류분 절차에 따라 본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이 평소 예뻐하던 저희 남편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준 건 아닐까 촉각을 곤두세웠죠. 남편도 남편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식구들과 유산 가지고 싸우느니 안 받고 만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재산을 자기한테 다 물려주신 거면 그냥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전 며느리로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었으니까 남편 뜻대로 하라고 했네요. 그 뜻을 전한 뒤에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마음을 놨죠. 그땐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의 유산 상속자가 생각지도 못한 제3의 인물일 줄은 말이죠. 며칠 뒤 변호사의 주최 아래 유산 발표회가 열렸어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였는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네는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퐁퐁 써댈까 하는 생각에 잔뜩 들떠있더군요. 특히 새형님은 사무실에 오기 전에 벌써 백화점에서 쇼핑을 엄청 해댄 모양이더라고요. 양손에 각종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한가득이더군요. 만삭 임산부가 참 기운도 좋다 싶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모른 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형님이었죠.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나눴죠.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변호사님한테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내가 잘 온 건지 모르겠네.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님에게 남편이 다정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생전에 병수발 들고 곁을 지켜준 게 형수님이었잖아요. 그게 고마워서 형수님께도 뭔가 물려주셨나 봐요. 아유, 전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닌걸요. 이제 가족도 아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자격은 이 중에서 형수님이 제일 충분할걸요? 어머님이랑 형이 뭐 한 게 있다고요. 저도 이 사람도 일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고요. 그 말에 마음이 상한 걸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끼어들었어요. 아니 둘째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몸만 멀쩡했어 봐. 당연히 우리 남편 내 손으로 수발 들고도 남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좀 약해? 아니 젊어서 하도 고생해서 허리고 무릎이고 성한 곳이 없잖니. 그 까딱했다간 줄 초상 치르게 생길 판인데 그럼 자식들만 고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맡긴 거지. 원래 시애미가 못하는 집안 대소사 챙기라고 큰 며느리가 있는 거야. 누가 뭐래요? 근데 샛별 어멈도 참 어멈이네. 변호사가 오란다고 이렇게 넙죽 올 건 뭐야? 남편과 대화를 하다 말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형님에게로 화살을 돌렸어요. 너도 세상 착한 척 다 하더니 돈 앞에선 별 수 없구나. 뭐 콩고물 떨어질 거 없을까 해서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전 안 오겠다고 했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 네, 참. 그런다고 진짜 오면 어떡해? 네가 오면 은희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지금 은희 뱃속에 우리 김씨 가문 장손이 들어있는 거. 혹시라도 너 때문에 마음 상해서 뱃속에 애가 잘못되기라도 해봐라. 시어머니의 구박에 형님이 입술을 앙 다물었어요.
아무리 부처 같은 성품의 형님이라 해도 한때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를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 앞에선 화를 참을 수가 없었겠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일 땐 함부로 하셔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잖아요.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뭐야? 예의? 내가 지금 너한테 예의 없게 굴었다 이거니? 네. 제 앞에서 상간녀 얘기 더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역겨우니까.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세영님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뭐? 역겨워?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뱃속에 네 애는 아니? 네가 남의 남자 뺏어서 붙어먹은 거? 이게 진짜!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우리 튼튼이가 다 듣고 있다고! 세영님의 최근에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억지로 형님을 끌고 나가려고 했죠. 당장 나가! 애초에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거 놔! 나도 변호사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초대된 손님이라고! 손님은 무슨, 네가 우리 집 식구야? 너랑 나 이미 끝났잖아. 남남보다 못한 사이 된 지 오래라고. 근데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왜 물려받아? 난 너한테 10원 하나도 줄 마음 없으니까 꺼줘. 당장 꺼지라고! 아주버님이 형님을 막대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을 막아섰고요.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네요. 다행히 얼마 안 가 변호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얼른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의 한마디에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아주버님은 씩씩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갔고요. 저와 남편이 형님을 보호하듯 저희 사이에 앉혔죠. 그리고 모두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웬걸, 그 내용이 너무나 뜻밖이었죠. 정리하자면 고인께서 생전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신탁회사에 위탁하셨다는 거고요. 그 수탁자를 이수님 씨로 지정하셨습니다. 지목받은 형님은 물론 시댁 식구들도 어리둥절해했어요. 수탁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고인의 유산이 전부 이수님 씨한테 상속됐다는 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입을 떡 벌리며 경악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변호사의 손에 들려있던 유언장을 빼앗듯이 낚아챘죠. 하지만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유언장에 적힌 내용이 갑자기 없던 일이 되겠어요. 유언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이윽고 형님을 노려봤어요. 너 인연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야?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우리 집 재산을 왜 생판 남인 네가 물려받아? 무슨 자격으로? 그러자 아주버님도 벌떡 일어나 말을 보탰어요. 그래!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 아버지 아들은 난데! 전 이거 인정 못합니다. 소송 걸 거예요. 애초에 법적으로 죽은 사람 재산 상속 1순위는 자식과 부인이라고요. 그런데 이깟 종이 쪼가리 하나로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들의 유류분을 없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주버님의 항의에 돌아온 변호사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안타깝게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유언 대용 신탁에 막힌 신탁 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다 나온 사항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쉽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고인께서 이미 재산의 명의를 신탁회사로 옮기셨고요. 그 신탁회사에서
다시 수탁자인 이수님 씨에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건다고 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요. 고인께서 생전에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부인과 자식들한텐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이 집에 시집와서 모질게 고생만 했던 이수님 씨에게 어떻게든 그 빚을 갚고 싶다 하셨어요.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 옆에서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걸 아버지한테 들키는 바람에. 뜻밖의 폭로에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놈이 엄마가 무슨 바람을 폈다고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엄마 그 다도 모임인가 뭔가 하는 데서 만난 노인네랑 만나기 시작했잖아. 아버지가 그거 알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하신 거 아니겠냐고? 그럼 너는 자식으로서 얼마나 한 게 없으면 그 인간이 너한테도 한 푼을 안 물려줬겠니? 이제 어쩔 거야? 너 사업한답시고 진 빚만 10억이 넘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급기야 두 모자는 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하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세영님이 다시 변호사에게 물었죠. 그럼 정말 우리 오빠랑 어머님한텐 한 푼도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건가요? 저 여자가 아버님 전 재산을 다 갖는 거예요? 아니, 네. 처분한 재산이 다 해서 60억 정도 되는데 전부 이수님 씨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이 뱃속에는 이제 어떡해요? 나는 또 어떡하냐고요? 지금 이번 달에 긁은 카드값만 1,000만 원이 넘는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던 세영님이 갑자기 들고 온 쇼핑백들을 급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대거리하고 있던 아주버님이 그 뒤를 쫓았네요. 자기 어디가? 이거 다 내 카드로 긁었단 말이야. 전부 환불해야지. 그리고 나 뱃속에 애 지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뱃속에 우리 애를 갑자기 왜 지워? 그럼 너 같으면 낳겠니? 아니, 당연히 낳아야지. 생긴 애를 지금 지우겠다는 거야?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유산 못 물려받을 것 같아서? 그래. 가진 건 빚뿐인 주제에 무슨 염치로 애를 키우겠대? 기다려, 자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내가 알아볼 테니까 진정하라고. 진정을 어떻게 해? 한량처럼 허구한 날 팽팽 놀기만 하고 사업하는 족족 다 말아먹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어?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아니,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자기 하나뿐인 남편이거든?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인 거 몰라? 하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애초에 왜 널 꼬셨는데 네가 뭐 잘난 기스스 꼬신 줄 알아? 못생긴 데다 키도 작은 주제. 다 돈 때문이었다고요. 오직 돈. 근데 지금 그 돈은 한 푼도 못 물려받는다는 거잖아. 빚만 잔뜩 떠안게 생겼다는 거잖아. 난 그렇게 못 살아. 애는 지울 거고 우린 이혼이야. 그렇게 알아. 세영님은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꽃뱀짓했다는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얘기하더니만 그대로 쇼핑백을 죄다 끌어안고는 주랭랑을 쳐버렸죠. 참 한심하더군요. 한편 형님은 형님대로 생각지도 못한 일에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현실감이 들었는지 갑자기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죠. 아버님, 도대체 이게 무슨...
저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님. 근데 대체 왜? 아버님, 죄송해요. 진작 살아계실 때 찾아뵀어야 하는데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 예뻐해준 은혜도 모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형님, 진정하세요. 아버님도 형님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펑펑 우는 형님을 달래면서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시아버지의 처분에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형님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옆에서 조용히 형님을 위로하더라고요. 맞아요, 형수님. 우리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런 큰 결정을 내리셨겠어요. 우리 아버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형수님한테 고마웠다고 꼭 그 얘기 전해달라면서 눈 감으셨어요. 저희 자식들이 아니고 며느리인 형수님을 마지막까지 입에 담으셨다고요. 전 아버지 결정 존중합니다. 아마 두뇌 눈먼 어머니나 형 빼고는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뜻 형수님이 잘 받아주세요. 아들인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말에 형수님은 한동안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더군요. 그러다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의 뜻. 그렇죠. 이게 다 아버님의 뜻인 거겠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서방님. 서방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별 말씀을요. 이제 얼른 일어나세요. 상속받으려면 법적으로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뒤로 형님은 남편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문제없이 모두 상속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으로 시댁 식구들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반성하긴커녕 결국 형님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나온 결과는 당연히 형님의 승리였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시아버지가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넘겼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 시아버지의 해안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때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바로 형님에게 동정심 호소를 시작한 거였죠. 예, 엄마. 너도 알다시피 내 나이도 벌써 70이 넘었다. 근데 이제 와서 집도 절도 없이 내쫓기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니? 너도 양심이 있다면 그 돈 돌려다오. 다 달라는 거 아니다. 네가 시집와서 그 사람 간병했던 비용만큼은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그래 여보. 내가 결혼 생활 내내 좋은 남편 아니었던 거 알아. 그리고 당신 그렇게 배신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작정하고 나를 꼬시는 바람에 그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내가 거렁뱅이 됐다는 거 알자마자 도망간 그런 여자, 나도 더는 필요 없어. 역시 나한텐 당신뿐이야. 제발 나 다시 받아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전 혹시라도 마음 약한 형님이 그 모자의 농간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형님은 그간의 고된 시집살이와 이혼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유지를 그대로 지키는 게 자기가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거라 믿었죠.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법적으로 아버님 재산 물려받은 거 아무 문제 없다는 판결 나왔고요. 이제 제 돈이에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형님의 뺨을 때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형님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뺨을 연거푸 2대나 때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아픔보다는 놀라움 때문에 입을 떡 벌리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생 내내 하면서 순종하던 맏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겠죠. 너 지금 네가 날 때린 거냐? 네. 어머님이 절 때렸는데 저라고 못 때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예의 지켜달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이만 돌아가 주세요. 뭐야? 경찰? 너 진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네가 다 먹을 셈이야? 네. 아버님 뜻이 그랬잖아요. 그러게 누가 아버님 아프신 것도 나 몰라라고 사치만 부리다 바람까지 피우시래요? 모전자전이라고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인간이랑 똑같으세요? 그 나이에 바람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머님? 형님의 촌철살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장이라도 형님의 뺨을 때리고 싶은 눈치였지만 당장 아쉬운 건 본인이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러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아주버님이 형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을 잃은 게 너무 후회돼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럼 나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새별이한테도 진짜 좋은 아빠 될 거고. 아주버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조카의 이름에 형님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당신이 감히 새별이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내가 이혼 안 해준다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새별이한테 불륜 사실 알리면서 이혼하게 날 설득하라고 한 인간이? 그건 새별이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나 당신한테 바란 거 아무것도 없었어. 시어머니 모진 핍박도 외면했던 당신이고 내가 시아버지 간병할 때도 고생한다 미안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새별이한텐 좋은 아빠가 돼주길 바랬어. 아니 적어도 아빠로서 아무 문제 없이 새별이 결혼식 혼주 자리에 앉아주기만을 바랬다고. 근데 당신 어떻게 했어? 그년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애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당신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이랑 어머님이나 둘 다 정말 역겨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럼 진짜 경찰 부를 거니까. 형님의 독한 말에도 모자는 쉽게 일어서지 않았어요. 당장 돌아갈 집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형님은 진짜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두 사람은 경찰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네요. 그 뒤로도 어찌나 형님을 괴롭혔던지 결국 형님은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해야 했어요. 경호원에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두 모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형님이 꿈쩍도 않자 둘이 그 다음엔 저희 부부를 물고 늘어졌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는 걸 안 뒤로 완전히 시댁에 정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어린 시절 아주버님과 비교당하면서 남편이 차별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돈 좀 빌려달라는 두 모자의 애원을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네요. 결국 둘이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빌린 푼돈으로
지하 단칸방을 마련했는데요. 아주버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하겠답시고 설쳤다가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빚을 잔뜩 졌고요. 그 빚을 갚을 재간이 없으니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죠. 새 형님은 결국 빈털터리가 된 아주버님과 이혼했는데요. 이미 애가 만삭이라서 낳긴 낳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낳은 애를 버릴 수는 없으니 그래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꼴에 또 꽃뱀짓은 계속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애까지 딸린 이혼녀한테 제대로 된 남자가 붙을 리가 있어요? 결국 혼인빙자 사기를 일삼는 놈에게 걸려 돈만 잔뜩 뜯긴 모양이더라고요. 반면 형님은 완전히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본인 식당을 차리셨는데요. 그 식당이 또 대박이 나서 전국 곳곳에 체인점도 여러 개 낼 만큼 성공했어요. 지금은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간간히 언론 매체에도 성공한 여성 CEO로 이름을 날리고 있네요. 또 시아버지의 유산 중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도 했어요.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요. 본인처럼 힘들게 사는 이혼녀나 한부모 가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죠. 그런 엄마를 닮았는지 미국에서 공부하던 조카도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원래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거기 연계된 대학원에서 연구 교수 자리까지 다 보장돼 있었는데요. 자기 엄마랑 살겠다고 한국 들어와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형님하고 둘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제가 다 질투가 날 정도예요. 형님은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었지만 저와 남편하고만큼은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는데요. 저희에게도 정말 잘해주세요. 사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한동안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형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죄송해하는 제게 오히려 그동안 잘해준 것에 대한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겠다면서 선뜻 큰 돈을 그냥 내어주셨죠. 이런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형님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좋지만 저랑 남편은 형님이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형님은 시댁과 아주머님에게 워낙 크게 대여서인지 평생 혼자 살고 싶다 하시네요. 그런 형님의 마음을 저도 응원하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